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초현실주의 선언에 대해서 또는 초현실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선언 1924년도에 앙드레 브루통에 의해서 있어 왔고 그 이후에 문학과 미술로 확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통제를 거부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표현하는 그 작가의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을 통해서 현실 사회에 접근하는 현실의 어떤 바닥, 근저 또는 경계에 접근하는 것이 초현실주의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우아한 시체, 콜라주, 프로타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등 데페이지망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스 에른스트라는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가 1962년도에 프랑스의 정원이라는 회화를 말했고요. 또는 1935년도에 프로타주 또는 이중섭의 그라타주 더 나아가서 르네 마그르트의 데칼코마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데페이지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맥락 탈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그림들은 대개 다 또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림인데요. 그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왜 이런 인물이 이런 방식으로 배치됐는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바도 달리라는 사람이 또 또한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1936년도에 내란의 예감, 또 그 다음에 기억의 지속, 더 나가서 히틀러의 수수께끼라는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좀 그림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슬아슬한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그 고통과 더 나아가서 뭔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곧 무너질 것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내란의 예감이라는 건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나라 또는 한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어떤 갈등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폭발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그런 느낌을 마치 꿈의 형상처럼 무의식의 어떤 투영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그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인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시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게, 아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철학에서 또는 문학에서 또는 그 밖에 회화 같이 예술과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의학에서, 법학에서, 그 밖에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시간만큼 동시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을 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초반부에 잠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말에 시간은 황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어찌 보면 황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더 좀 극렬하게 표현하면 황금 따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큰 가치가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 함부로 시간을 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나의 시간을 함부로 누구한테 내주면 안 돼요. 그만큼 시간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그 임마누엘 칸트의 미학, 특히 아름다움의 보편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칸트라는 사람이 시간, 공간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사물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해했는데, 칸트에 이르러서 그게 아니라 사태를 인식하는 주체의 직관 형식이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말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물의 존재 양식이냐, 아니면 우리 주체 안에 내부적으로 이미 경험에 앞서서 우리 안에 사태를 또는 세상을 또는 사회를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인식하는 어떤 그 직관의 형식이냐라고 하는 것 논란을 더 넘어서서, 이게 철학적인 논쟁이고요. 조금 더 단순화시킨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지금 이 강의가 막 시작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만 5분인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지금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분은 서로 호환 가능한 5분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호환 가능한 시간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이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처럼 시계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죠.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 몇 시간 동안 만나고 또는 얼마 뒤에 만난다. 이런 모든 시간들은 전부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그래서 그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이 시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시계를 통해서 얼마 지났다, 얼마 동안 우리가 함께한다, 이렇게 시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간을 가리켜서 공간화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객관적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과연 시간이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만 있는 걸까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엉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엉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 현대인들은 그 공간화된 시간만을 시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시간을 분절하고 쪼갤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호환이 가능한 그런 시간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시간만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려고만 한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아까 5분 됐다고 했잖아요. 벌써 6분 됐겠네요. 그러면 6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어떤 학생은 지금 한 20분 지났다고 느낀 학생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금방 한 1, 2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공간적으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지속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적 시간이라고 하고, 그걸 엉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지속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주관적인 기억은 되게 지속의 형태로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간화된 시간으로 보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주관적인 어떤 시간으로 보면 각자가 다른 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객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도 모든 생명체의 꿈이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아직 좀 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오래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망은 좀 적겠지만, 나이를 좀 더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겠죠. 더 객관적인 시간을 늘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보다 젊어도 아무리 젊고 지금 막 태어난 사람도 150년 뒤엔 다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50년 뒤에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만큼 객관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고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주관적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 주관적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느낌이 저하고 오래된 것 같은 느낌, 수업이 지금 8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한 80분 지난 것 같은 느낌을 부는 학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간을 벌써 그 학생은 80분을 산 거예요. 저거 주관적으로는. 저는 지금 딱 한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여기서 딜레마예요. 주관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은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길게 살고 싶은데 길면 길수록 고통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관적 시간의 딜레마입니다. 바로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은 바로 이 주관적 시간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느냐? 정지된 시간을 추구합니다.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지시킨다는 말이 다른 말, 요즘 전문적인 철학적 용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란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너무 멋진 여인이나 또는 멋진 남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오감이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완전히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정지된 순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이 그 시간에 압축적으로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사건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주관적 시간으로 보면. 바로 예술의 세계는 바로 그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향해서 쭉 걸어오는데 쭉 또박또박 걸어와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멈추게 하는 어떤 나무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작은 들꽃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들꽃이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 영으로 돌리는 거죠. 그것은 마치 사건이에요. 그 순간 나는 영겁의 시간 속에서 그 작은 잡초와 만나는 거죠. 또는 작은 꽃과 만나는 거죠. 마치 생전 보지 못할 것 같은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을 예술가는 포착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옮기고 그 작품을 다른 모든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지향성입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살바도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란 말은 바로 이 그런 어떤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시계가 공간화된 시계를 마치 그 공간화될 수 없는 시계처럼 늘어뜨려 버린 거죠. 예, 이런 어떤 조금 이 그림을 뭐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시간과 예술을 연결을 시켜본 거고요. 또 하나의 이 그림은 이제 히틀러의 수수께끼라고 하는데요. 사실 히틀러가 어디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에 이제 확장해서 보면은 이 접시 위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서 쭉 확장해 보시면 그리고 뭐지 여기 전화기 같은 것이 그 음습하죠. 전체주의, 음흉하고 음습한 그런 어떤 것 속에서 뭔가 텅 빈 접시 위에 방황하는 어떤 전체주의 형상, 수수께끼 이런 것들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처럼 초현실주의를 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작가가 무의식 또는 꿈의 세계를 바깥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단순히 무의식의 세계만이 아니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현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초현실주의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초현실주의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명명은 끝납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가 지향했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예술 작품 속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초현실주의 이후에 예술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그 어떤 많은 예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적으로 1960년대 후반이 되면 예술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상품의 논리로 귀속되고 환속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유명한 팝 아트의 선구자이자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앤디 워홀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을지 모르겠는데 죽은 분이지만 사실은 저희 나라 언젠가 상품 광고에도 크게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뭐 이 그림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똑같은 방식으로 마릴린 먼로라든가 또는 그 모택동이라든가 그 밖에 그런 사람들을 셀로판 종이에다가 이제 무한 복제하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68년도가 되면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 예술이 새로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과 예술이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어떤 일종의 포섭돼 버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된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낭만주의 얘기할 때도 한 적이 있었죠. 낭만주의 말씀드릴 때 하이네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중은 오직 돈만을 믿는다. 뭐 그런 것은 꼭 아니겠죠. 하지만 표현이란 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랄까 오늘날의 종교는 신의 금전화에 있는가, 금전의 신격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는
신이 금전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돈이 오히려 신이 되는가 신이 돈으로 이야기되는가 돈이 신이 되는가 어찌됐건 사람들은 돈만 믿는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믿는가 오직 주조된 금속 금과 은으로 된 성체에만 돈을 성체라고 표현한 거죠. 성체에만 사람들은 기적의 힘을 부여한다. 돈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람들은 물건을 한 채 지을 때, 건물을 한 채 지을 때도 주춧돌 아래 주화 몇 개나 온갖 동전이 든 상자가 놓이도록 꼭 신경을 쓴다. 예. 이런 이제 관습은 세계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밑에다가 귀중한 걸 넣어놓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큰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큰 기록, 요즘에는 타임캡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뭐 열어보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넣기도 하잖아요. 이쪽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구복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돈을 넣는데요. 자, 돈이라고 하는 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돈만 가지고도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뭐 끝이 없겠죠.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는 그 자체가 인간이 개발한, 발명한 또는 발견한 도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라고 합니다. 인간이 발견한 도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도구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여타의 도구를 다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돈은 사용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돈은 그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조금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요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면 과일을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사과라는 과일을 샀어. 자, 사과라는 과일을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그 얼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치, 그러니까 사과가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가 있겠죠. 사과 하나에 만 원은 너무 비싼가? 한 3,000원 하다 그러면 3,000원의 교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환 가치는 대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과를 사용하는 사람, 먹는 사람 입장에 보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사과가 엄청 많다. 그러면 교환 가치도 떨어지겠죠. 만큼 사용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교환 가치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시장에 산다 그러면 교환 가치는 비슷해요. 그럼 사용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를 들면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과 하나는 저한테는 사용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무등산을 제가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주 여름만 대학생 때 인생이 좀 괴롭고 그래서 밤에 무등산을 막 올라갔어요. 그때는 좀 요즘 학생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괴로우면 무등산에 막 올라갔어요. 무등산에 막 밤에 올라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올라간 거죠, 이대로. 그러니까 저녁 때쯤 무등산에 도착했는데 너무 갈증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 외로움, 슬픔, 뭐 또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몰랐는데 무등산 정상은 아니고 정상 부근에 중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갈증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등산을 똑같이 오신 분인데 가방을 열더니 사과를 깎는 거예요. 사과 한 조각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그 옆에서 얼쩡거렸더니 그 아저씨 하나 먹어볼래요? 그래서 줘서 먹었어요. 그때 그 사과의 교환 가치는 극배히 높아지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과의 사용 가치는 저한테 놀라울 정도로 증폭되는 거죠. 좀 이해하셨죠? 교환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데 돈은 사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예를 들면 벽지를 바를 수도 없죠. 끝나고서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돈을 벽지로 받는다면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환할 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의 매력인 거예요. 돈은 가장 큰 매력은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어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게 돈의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돈이란 게 문제가 뭐냐면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지를 못해요. 돈은 스스로 늘어나지 않으면 가치를 늘리지 못하면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돈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냐면요.
많은 돈을 갖고만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자기 증식을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돈의 가장 큰 목적은 돈 자체가 어떤 그 부여된 목적이라 하면 그것은 증식이라는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봐보세요. 절대로 증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돈은 늘어날수록 증식에 대한 욕망이 더 커져요. 자, 그런데 돈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돈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은 가만히 집에다 쌓아놓으면 돈이 늘어납니까? 늘어나겠죠, 물론. 그런데 돈을 집에다 버는 대로 쭉 쌓아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돈의 값어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점점 돈 자체의 가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쌓아두면 쌓아둔 것만 가지고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상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축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의 초기 상태에서는 돈을 축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을 축적해야지는 안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늘어나야 되냐? 회전해야 됩니다. 돈은 돌아다닌 만큼 늘어나요. 돈은 빨리 돌면 빨리 돌 만큼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광주에서 서울을 언제 가보세요. 서울 용산역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버스 타고 가면 강남역에 가보세요. 내리자마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동자와 발걸음이 빨라져요. 눈동자가 막 빨리빨리 돌죠. 그리고 발걸음도 막 빨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꾸로 저기 화순이나 저기 아니면 완도나 이런 데 가보세요. 할아버지도 그런 걸 봐봐요. 천천히 걷고 눈도 거의 눈동자도 안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에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는 그 사회의 돈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도는 사회에서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막 빨리 뛰는 거죠. 막 눈동자도 막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도 봐보세요. 눈동자가 거의 안 돈다니까요. 막 느긋해요. 그만큼 문제는 돈이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뭘 타고 회전하냐? 사람들의 욕망을 타고 회전합니다. 돈은 사람들의 욕망을 타고 회전하는데 아주 쉬운 말로 사람들이 같은 걸 욕망해야 돈이 회전이 빠를까요? 아니면 서로 각자 질적으로 다른 걸 욕망해야 돈이 회전이 빠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식당이 똑같은 수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식당은 품목이 10개야. 한 식당은 품목이 하나예요. 그러면 매출이 똑같을 때 순이익이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품목이 하나인 것이 많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 빨리 회전하려면 사람들이 같은 걸 욕망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질적으로 서로 다 각기 다른 거.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예술을 하면 살래. 나는 예술을 하면서 살래. 나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숍에서 돈은 이런 것보다도 커피에 최근에 제가 어제 어떤 학생하고 상담했더니 그 학생은 술집을 하고 싶대요. 그 좋다. 술에 빠진 거죠. 술에 다양한 술들을 경험하고 그 술의 세계를 알고 이러면서 사는 것도 또 어떤 학생은 뭐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돼서 살고 싶고 또 어떤 나는 영화를 좋아하고 또 어떤 학생은 뭘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양적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삶의 세계를 추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돈이 회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 같은 걸 욕망하도록 해요. 그 같은 걸 욕망하도록 추동하는 게 뭐냐면 문화산업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연예인들을 보고 거기서 방영되는 영화를 보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같은 걸 욕망해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막 멋진 포즈로 막 그 옷을 선전하면 왠지 저 옷을 입으면 저 여인처럼 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같은 걸 욕망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질적 차이가 없는 사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같이 예술도 사물화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람이 예술이 물건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돈에 의해서 얼마에 교환될 수 있는 물건처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길지만 사물화돼서 길지만 여기 철학 시간이 아니고 이제 미학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 예술 작품을 볼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으로과는 비교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가치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환 불가능한 그것만의 어떤 가치 때문에 교환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뭔가 예술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물화된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질적인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예를 들면 저를 만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 있는 것은 박구용 교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 어떤 세상을 꿈꾸고 살구나. 그건 뭘까?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박구용 교수 연봉이 얼마지? 또는 박구용 교수가 뭐 하는 활동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양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이런 식의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스펙이란 말 하잖아요. 스펙이란 말이 원래 우리말로 바꾸면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사양이란 말입니다. 사양. 사양이란 말은 뭐냐면 물건이 컴퓨터를 사면 뒤에 사양이 나오죠. CPU는 얼마고 메모리는 얼마고 그래픽카드는 무엇이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 사양을 가리켜서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건처럼 스펙, 사양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교환 가치를 정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예술이 사물화되는 것이 함께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물화되는 만큼, 물건처럼 취급되는 만큼, 물건의 가격을 따지듯 사람의 가격을 따지는 시대에 예술도 함께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